안녕하세요. 사람의 무서운 속내에 혀를 내둘렀던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큰 우여곡절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평범한 집 둘째 딸로 태어나 성실하고 다정한 회사원 남편과 두 딸을 낳고 화목하게 살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평범하게 사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행운 같은 삶을 아마 죽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안에 가족 하나가 잘못 들어오며 제 인생에도 큰 근심거리가 생기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놈으로 인해 모골이 송연해지는 경험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놈과의 인연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부로 살던 전 10여 년 전 한 건물에 세를 얻어 로또방 운영을 시작했어요. 애들도 다 컸겠다. 저도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노후 대비 목적으로 사둔 땅에서 조금씩 임대료를 받긴 했지만 직접 돈을 버는 일은 또 다른 일이니까요. 저도 늦게나마 사회 한 기퉁이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싶었죠. 그렇게 시작한 로또 가게 일을 저는 무려 70이 넘은 지금까지 하고 있답니다. 약 20년이 조금 안 되는 긴 세월이었던지라 제 가게에선 1등이 무려 3번이나 나왔었어요. 2등, 3등 또한 꽤 여러 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런 기적이 펼쳐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제 가게를 스쳐갔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많이 봐왔어요. 당첨된 후 기뻐서 오열까지 하던 사람, 지나치게 로또에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하는 사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게 화를 내던 사람, 또 그 사람을 말려주던 고마운 사람 등등 제 가게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도 절망도 줄 수 있는지 저는 십수년 동안 지켜봐 왔던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제 가슴까지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죠. 저는 제 가게가 단순한 로또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손님들을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마음에 대해 보답받은 것처럼 제 자식인 딸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착한 심성을 가져주었죠. 장모님, 능력 있고 성격도 좋은 사위 왔습니다. 어머, 자기 입으로 능력 있고 성격도 좋대. 엄마, 제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엄만 우리 사이 마냥 귀엽고 예쁘기만 한데. 그리고 진짜로 우리 사이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잖아. 그렇지, 김서방? 두 딸 중 먼저 결혼했던 건 의류회사에 다니던 작은 딸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작은 사이와 나이 31에 웨딩 마치를 올렸어요. 성격도 좋고 서글서글했던 작은 사이는 저희 부부에게 잘했을 뿐 아니라 큰딸과도 참 잘 지내더군요. 둘이 나이도 같았고 작은 사이는 약사, 큰딸은 대학병원 간호사이다 보니 통하는 부분도 꽤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두 사이를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작은 딸이 잘생긴 손자까지 낳자 집안엔 완전히 웃음꽃이 피었죠. 새로운 가족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저도 남편도 언젠가 큰딸이 결혼하면 생길 큰 사위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큰 사위가 들어오면 그만한 행복이 또 더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빠처럼 다정다감하고 애들도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큰딸은 작은 딸이 결혼한 지 3년 뒤인 나이 36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린 그게 더 큰 행복의 시작인 줄로만 알고 기뻐했죠. 하지만 큰딸의 결혼은 더 큰 행복이 아니라 근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네, 바로 그때 생긴 큰 사위가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저희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큰 사위는 우리가 그때까진 상상도 못했던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이서방이 회사를 그만뒀었다고? 왜 그걸 이제 얘기해? 그냥 엄마랑 아빠 걱정하실까 봐 그랬죠. 일 다시 구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직이 잘 안 돼서 이 사람이 이번에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진짜 죄송한데 이번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물론 큰사위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딸의 결혼 생활 2년 뒤 큰딸내 첫째이던 손자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채 안 됐을 때 큰딸 부부가 우릴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사실 큰사위가 회사를 그만두고 몇 달째 백수였다고 말했죠. 애들은 우리에게 큰사위의 사업 자금을 빌리러 온 거였어요. 아니, 희찬이가 태어나자마자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쩌자고 그런 겐가, 어? 게다가 아무리 결혼 초반이라지만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 결혼하면서 전세집 구하고 혼수도 마련하느라 저희 둘 다 모아둔 돈 거의 썼잖아요. 이후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쓰고 하느라 모아둔 돈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손 벌리기 정말 싫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근데 우선 애랑 다 같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사이가 회사를 그만둔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보니 좋게 그만둔 건 아니다 싶더군요.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캐물어서 못하나 싶어 남편도 저도 더 깊게 묻진 않았습니다. 결국 우린 5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당시 손자가 너무 어렸고 큰딸 뱃속에 둘째인 손녀까지 있을 때였거든요. 손주들을 생각해서 큰맘 먹고 도와주기로 한 거죠. 게다가 그때만 해도 큰사위가 어떤 인간인지 잘 몰라 꽤 안쓰럽기도 했었어요. 이제 막 자식을 낳은 가장이 얼마나 재취업이 안 됐으면 우리에게까지 손을 벌리나 싶었거든요. 뭐? 사업 말아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업을 벌였다고? 자네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큰사위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혼자서 우릴 찾아와 또 돈을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사업이 있다면서요. 자네, 우리한테 5천은커녕 500도 못 갚지 않았나? 그런데 또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안 되네. 이건 무모한 짓이야. 사위는 우리의 거절에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큰 사위는 결국 사업을 벌였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 요새 잘 나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이죠. 첫 사업이 망해 돈도 없을 텐데 대체 어디서 돈이 난 건가 걱정되더군요. 우리의 말에 큰 사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사돈 어른들이 도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로 사돈댁 형편이 꽤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사돈댁 사정을 꼬치꼬치 물어서 못하겠어요. 아무튼 잘 된다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러게 큰 소리 뻥뻥 친 만큼 이번엔 잘 돼야 할 텐데. 솔직히 남편도 저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될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사이가 새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작은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엄마, 저랑 언니랑 다달이 10만 원짜리 개 들고 있었던 거 알죠? 그 돈으로 한 번씩 엄마 아빠랑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닌 거예요. 그래. 그게 왜? 사실 언니가 그리 큰 돈도 아닌 10만 원을 계속 못 내더라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번에 분명 형부 사업 잘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언니를 좀 추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미안하다면서 그냥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뜩이나 큰 사위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는데 불길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길이던 큰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큰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와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리고 큰딸의 말을 듣고 우린 경악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 두 분이 걱정하실까봐 여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희 남편 알고 보니까 결혼 전이랑 완전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우선 저희 남편 회사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 저 몰래 회사 무단결근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거나
술 마시는 일이 잦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후배들한테 엄청 갑질하고 근무 태만에 남의 아이디어까지 가로챈 것까지 들켜서 해고당했던 거예요. 때문에 업계 소문도 다 나서 재취업도 안 됐던 거고요. 큰 사위는 그때 큰딸에게 먼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군요. 사정이 어려운 자신의 부모님 대신 우리에게 손을 벌려보자고요. 큰딸은 정말 그러기 싫었지만 첫째와 뱃속의 둘째가 너무 걱정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큰 사위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우리에게 돈을 빌렸던 거예요. 하지만 큰 사위는 열심히 하긴커녕 더 망나니처럼 굴었다고 했죠. 애들 아빠 매장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알바생들한테만 가게 맡겼었어요. 그리고서 자긴 게임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턱이 있나요? 그렇게 남편 가게는 금세 쫄딱 망했던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그랬으면서 뻔뻔하게 우리한테 또 사업 자금을 빌리러 왔던 거야? 그리고 설마 사돈 어른들한테 두 번째 사업 자금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네,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했는데 저 몰래 잔뜩 대출을 받아서 멋대로 사업을 벌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빈털털이었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선 자기도 찔렸는지 두 분한테 시부모님 돈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시부모님은 자기들 아들이 그러는 걸 아니까 저한테 계속 미안해하고만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는 건 맞아? 어떻게 매달 단돈 10만 원도 갯돈으로 못 내? 처음엔 어떻게 운이 따랐는지 반짝 잠깐 잘 되긴 했는데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행운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잘 됐던 것도 아니라고요. 그 뒤론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서 지금 진짜 비투성이에요. 제가 대학병원 간호사면 뭐해요. 버는 족족 대출금 갚고 내 식구 입에 풀칠하면 끝인데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멀쩡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놈은 그렇게 제 딸을 고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다는 큰딸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괴로운 건 자신이었을 텐데요. 부디 큰 사위의 사업이 이 이상 내리막길만은 걷지 않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큰 사위의 두 번째 사업은 시작한 지 이번엔 1년도 못 넘기고 끝내 망해버리더군요. 예, 소라야, 이서방은 어때? 일은 구하고 있어? 너 이젠 우리 속일 생각 마라. 아니요. 속상하다면서 매일 술만 마셔요. 큰딸에게 물으니 큰 사위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백수 생활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집을 주저앉은 장본인이 그러고 있다니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큰 사위를 집으로 호출했어요.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니 잠자코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부모로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네, 우리가 참다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불렀네. 아이고, 술 냄새야. 자네 대낮부터 술 마셨나? 예, 인생이 처량해서 좀 마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나? 자네, 우리가 분명 두 번째 사업한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기어코 빚내서 또 사업을 하더니 이렇게 말아먹지 않았나? 그전 사업도 잔뜩 게으름만 피우다가 말아먹은 거라며? 그랬으면 우리 딸이랑 손주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든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 가장 이렇게 책임감 없었어야 되겠어? 속상하면 집에서 좀 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사업을 좀 해보니까 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건 안 맞는 사람인 걸 알았는데 어쩌라고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지금 장인어른도 아무 일 안 하시잖아요. 난 평생 다니던 회사 은퇴하고 쉬고 있는 건데 어떻게 자네랑 비교가 되나? 게다가 내가 그냥 논다고 누가 그래? 집사람 로또방 교대로 나가면서 가게 봐주고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우리 딸은 무슨 죄인가? 아무튼 전 두 분 사이지 자식도 아닌데 이런 잔소리까지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도 애들도
두 분이 아니라 제 가족이에요. 가족 일은 가족끼리 알아서 하게 두시라고요. 큰 사인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대들기만 하다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큰 사인 해가 지나도록 여전히 백수로 지내며 게임과 술만 가까이 하더군요. 갈수록 지쳐가는 딸의 모습에 우리 몇 번이나 큰 사이에게 전화를 걸고 집으로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큰 사이는 정신을 차리긴커녕 갈수록 삐뚤어지기만 했죠. 나중엔 우리 전화를 일부러 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언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언니 형부한테 뭐 죄 졌어? 약점 잡혔어? 아니잖아. 근데 대체 왜 형부랑 안 갈라서? 저도 남편도 작은 딸 부부도 몇 번이나 큰딸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하지만 큰딸은 그럴 때마다 눈물 지으며 애들 때문에 참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3살이던 둘째인 손녀가 몸이 많이 약했는데 큰딸은 그런 자신의 딸에게 유독 약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손자뿐 아니라 특히 손녀가 큰 사이를 그렇게 따른다고 말하더라고요. 나한텐 최악인 남편이지만 애들한텐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애들이 아빠를 되게 좋아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가도 아빠만 보면 웃는 딸을 보면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아빠를 좋아하는 이 어린애들한테 나 혼자 편하자고 아빠를 뺏는 것도 맞나 싶고 소민이 너랑 부모님한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야.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다 큰 딸을 억지로 이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속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큰 사이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더한 불행이 우릴 찾아오더군요. 바로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나이가 72이던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그 뒤 남편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무려 1년간 투병을 해야 했습니다. 저 장모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좀 찾아왔는데요. 가게 운영하랴 남편 간병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큰 사이가 절 찾아오지 않겠어요? 설마 양심이 있으면 이 상황에 돈 얘기를 하진 않겠지 싶었는데 큰 사인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큰 사인 이번엔 분명 크게 터질 주식 종목이 있다며 제게 돈을 부탁했죠.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정직하게 노동을 해. 난 돈 못 주니까 이만 가게. 처음은 좋게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그때 남편 걱정에 진이란 진은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이는 굴하지 않고 몇 번이나 찾아오더라고요. 결국 저는 화가 폭발해 손에 잡히는 물건은 죄다 던지며 큰 사이를 쫓아냈습니다. 어찌 사람이 그렇게 헛된 꿈만 꿔? 집안을 풍비박산 내놨으면 이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대출 아니면 남한테 손밖에 빌릴 줄을 몰라. 그리고 안 된다고 했으면 포기해야지.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해. 쓰러진 자네작인 병문안은 여태 딱 한 번 왔었으면서 인두껍을 쓰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게. 아 진짜 말씀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예, 갑니다. 가요. 장모님은 더 이상 제 장모도 뭣도 아니에요. 사이가 어려우면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정말 서운합니다. 그놈은 발끈하며 저런 못돼 처먹은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큰딸은 그 사람이 또 찾아갔냐며 제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이젠 이혼하라는 말하기도 지쳐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모 뜻대로 될 수 없는 게 자식이라지만 어쩌다 착한 딸이 그런 놈을 만났나 싶어 억장이 무너졌죠. 여보,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예. 아까 제가 남편이 1년 동안 투병을 했다고 했죠. 남편이 결국 투병 1년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남편이 앓고 있던 병이 아니라 바로 당시 크게 유행하던 마스크 시국에 바로 그 병이었죠.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던 남편은 그 무서운 병을 이기지 못하고 고작 3주 만에 우리 곁을 떠난 거예요. 당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수많은 고령의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불행이라 우린 남편에게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못했죠. 그때 더 기가 찼던 건 장례식장에서의 큰 사위의 행동이었어요.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마셔. 어? 사람들이 흉봐. 이거 다 공짜잖아. 어차피 내 조문객은 2명밖에 안 왔는데 심심해 죽겠다고. 이럴 때 공짜 술이라도 마셔야지. 큰 사위는 장례식장의 술을 모조리 독내려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술을 마셔댔어요. 눈치를 보며 타박하던 큰딸과 큰 사위의 대화를 듣고 정말 기가 찼죠. 하도 우느라 기운이 다 빠졌던 저는 그런 큰 사위에게 소리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못한 작은 사위와 작은 딸이 그런 큰 사위를 꾸짖으며 쫓아내더라고요. 형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신나요? 남의 상갓집에 가도 형부처럼 그러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술 마시려면 집에 가서 마시든가 하세요. 처제, 나 처제 형부야. 처제 부모님이 나 무시한다고 처제까지 날 무시해? 제 아내한테 괜한 트집 잡지 마세요. 형님이 무시받을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형님한테 그런 취급 받을 정도인 분 아니셨습니다. 장인어른께 죄송해서라도 저도 더 이상 형님을 두곤 못 보겠네요. 어서 여기서 나가세요. 술이라도 깨고 오시라고요. 큰 사위는 술에 취해 욕짓거리를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아빠를 보고 큰딸의 아이들이 큰딸에게 안겨 엉엉 울었죠. 그렇게 아빠를 좋아했던 손주들도 5살, 4살이 되도록 자라며 서서히 자신들의 아빠에게 등을 돌렸던 거예요. 그만큼 큰 사이인 날이 갈수록 엉망인 인간이 되어갔으니까요. 엄마, 밥은 좀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출근길이라 같이 못 먹지만 꼭 끼니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엄마까지 기운 못 차리고 아프시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착한 딸들과 작은 사이인 혼자 남은 절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일하는 대학병원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던 큰딸은 한동안은 하루에 2번 출퇴근길에 꼬박꼬박 저희 집에 들러 저를 보고 갔죠. 교대 근무하며 출퇴근하고 애들 보기도 힘들 텐데 그런 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큰딸을 자주 만나긴 했지만 저는 딸에게 큰 사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어린이집에서 노래 배웠어요. 들어보세요. 오빠, 난 그럼 옆에서 율동할래. 저는 가끔 딸과 오던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할지언정 여전히 사위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어요. 제게 장모도 아니라고 소리쳤던 사위는 남편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었죠. 제 생일이든 명절이든 말입니다. 그런 사이가 괘씸하면서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도 아닌 걸 끄집어내 딸의 속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 아예 묻지도 않은 거죠. 그건 작은 딸과 작은 사이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큰 사이는 서서히 우리 가족에게 암묵적 금기어가 되어갔어요. 차라리 큰 사이가 이렇게 조용히 남남이 되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그 땅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고요? 세상에나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으세요. 지금 팔면 사모님 완전 로또 당첨되시는 거라고요. 저는 딸들과 작은 사이 보살핌으로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뒤 저는 부동산에서 놀라운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과 함께 노후자금 목적으로 사뒀었던 땅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땅이 개발 확정이 됐다며 땅을 팔라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행운이 제게 찾아오다뇨.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시세 차익을 보며 땅을 팔았어요. 정말 내 주제에 이런 큰 돈을 만져보는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땅을 판 지 1년 뒤 건너 소개를 받아 4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지만 건물 매입은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전 꿈만 같던 건물주가 된 겁니다. 여보,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그립네요.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남편을 그리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물론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널려있는 게 건물입니다. 하지만 나이 70이 넘어서 생긴 제 재산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낡긴 했어도 서울 바닥의 건물이었으니 값이 꽤 나가기도 했고요. 저는 위층들은 원래 건물에 들어와 있던 임대인들에게 쭉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을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층 세입자가 나가며 1층만 공실이 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절차를 거쳐 제 로또 가게를 그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저는 나이 71에 제 건물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소라야. 이서방 땐 절대 내가 건물 샀다는 말 하지 말거라. 분명 안면 몰수하고 돈 달라고 올 것 같으니까. 절대 안 하죠.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가족들에게 절대 큰 사이에게만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만에 큰 사이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갑자기 의아해하는 저에게 큰 꽃다발을 내밀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 보면 모르세요. 꽃다발이잖아요. 장모님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찾아와서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주냐고. 백수인 자네가 돈은 어디서 나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팔아서 조금 벌었어요. 저 장모님 그동안 저한테 화 많이 나셨었죠? 일전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장모님도 아니라고 화냈던 거예요. 솔직히 그땐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장인어른 장례식 때도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래?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못난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께 늦게나마 꼭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해서 찾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야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장모님, 저 이젠 진짜로 변하겠습니다. 일도 구해서 열심히 하고 애들 엄마한테도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글쎄, 난 자네 말 못 믿겠네. 자네가 정 변하고 싶다면 어디 해보게. 자네가 진짜 새 사람이 될 건진 세월이 말해주겠지. 사위는 대뜸 그동안 죄송했다고 말하며 이젠 변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한두 번 속겠습니까? 그런 사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위는 제 눈치를 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큰딸에게 해주니 큰딸 또한 의아한 듯 말했죠. 그 사람이 웬일로 엄마가 무슨 꽃 좋아하냐고 묻긴 했는데 저도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진짜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닌데요. 근데 엄마, 절대 남편한테 돈 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당연하지. 내가 돈을 왜 주니? 아무튼 너도 갑자기 이서방이 왜 그러는지 모른다면 됐다. 와서 뭔가 잘못을 하고 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니? 갑자기 큰 사이가 왜 이러는 건가 찝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큰 사이는 무려 3번이나 절 찾아와 계속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 연세 계속 일하느라 힘드시죠? 됐네. 아예 안 힘들어. 자네 대체 왜 자꾸 오는 겐가? 그냥 이제라도 장모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죠. 자네 편한다며. 이럴 시간에 일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구하곤 있는데요. 취직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사실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대리운전은 사고 날까 봐 못해요.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막노동은 꿈도 못 꾸고요. 아휴, 새 출발하기가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장모님. 부모님도 제가 정신 차린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정이 안 돼서 답답해 하세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가 아니라 딸과 손주들을 위해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만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하는 큰 사위가 저는 여전히 못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4번째 찾아온 날 큰 사위는 제게 웬 영양제 하나를 건네더군요. 장모님, 이거 진짜 좋은 영양제인데요. 어렵게 구한 거니까 꼭 챙겨 드세요. 아셨죠? 영양제? 무슨 영양제인데?
관절에 좋은 거예요. 장모님도 아직 정정하시지만 이제 관절 같은 거 잘 챙기셔야 하잖아요. 비싼 거니까 제 아내나 처제 부부가 와도 못 먹게 꽁꽁 숨겨두세요. 아셨죠? 걔들이 내 영양제를 왜 뺏어 먹어? 그리고 나 아무거나 못 먹네. 나 당뇨 있는 거 알지? 요새 당뇨가 심해져서 먹는 것도 엄청 가려서 먹고 있어. 저도 알아요. 집사람이 장모님 걱정된다면서 말해줬거든요. 제가 뭐 아무거나 사왔겠어요? 이거 당뇨에도 되게 좋은 영양제래요. 꼭 하루도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아셨죠? 지금 제가 보는 앞에서 하나 드셔보실래요? 이따 먹음새, 이따. 저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먹어보라는 큰사의 말을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솔직히 누가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뇨가 심했던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먹는 걸 조심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원래도 신뢰하지 않았던 큰사이의 말이 영 못 믿었더라고요. 큰사이가 돌아간 후 약통을 보니 해외에서 구한 건지 죄다 영어로 쓰여 있더군요. 배움이 짧고 특히 영어는 젬병이었던 전 고민 끝에 약사였던 작은 사위에게 영양제 통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작은 사위에게 곧장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걸 형님이 선물이라고 주고 가셨다고요? 그래. 이서방이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수상쩍기도 하고 이게 뭔지 제대로 알긴 하고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자네한테 물어봤어. 뭐 이서방 말론 이게 관절하고 당뇨에 좋다는데 정말인가? 그리고 얼마나 비싼 거길래 자네랑 딸들한테도 숨겨놓고 먹으래? 아이 부담스럽게. 제 말에 작은 사위는 잠시 난감한 듯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이내 들려온 작은 사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장모님, 이건 글루코사민이라는 영양제예요. 글루코사민은 보통 관절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복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뇨 환자한테 좋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글루코사민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정확히는 글루코사민이 당뇨 환자들에게 혈당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장모님처럼 당뇨가 특히 심한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은 영양제예요. 혹시 운이 나쁘면 장모님처럼 연세 있고 당뇨도 심한 분들께는 쥐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럼 이서방이 일부러 내 당뇨를 악화시키려고 이걸 줬다는 거야? 당뇨에 좋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의심쩍긴 하네요.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당뇨에 나쁠 순 있다는 정보는 있지만 좋다는 정보는 찾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형님 뭔가 너무 수상쩍은데요? 그 영양제는 우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장모님.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잠시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제 건강을 해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엔 도저히 심장이 떨려서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저녁 큰딸 부부와 작은딸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모님, 아까 낮에 만났는데 그새 제가 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처제네도 왔네? 오랜만이야. 장모님, 근데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다들 부르셨어요? 혹시 유산 문제나 뭐 그런 말씀 하시려는 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큰 사위는 마냥 해맑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미 작은 사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작은 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저는 손주들을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큰 사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오늘 낮에 나한테 준 영양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준 건가? 네? 장모님, 그거 집사람이랑 처제 부부한테 말하지 마시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장모님 위하는 마음으로 사드린 거라고요. 큰 사위는 갑자기 영양제 이야기를 듣자 당황하며 딸들과 작은 사위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모습에 확신이 들더군요. 큰 사위는 절대 좋은 의미로 제게 그걸 준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저는 그 약통을 큰 사위 앞에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 글루코사민이 당뇨에 좋다고? 자네 말대로 관절에 좋은 건 맞았지만
당뇨 환자 조심해야 하는 영양제라던데 정말로 몰랐나? 그런데 왜 이렇게 당황을 하나? 그래요? 아우, 죄송해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런데 장모님, 좀 서운하네요. 전 좋은 의미로 드린 건데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무섭게 물어보세요? 글루코사민? 이거 당신이 우리 엄마 당뇨 얘기 들은 뒤에 나한테 지나가듯 물어봤던 거잖아. 당뇨 환자는 글루코사민을 안 먹는 게 좋지?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안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엄마처럼 특히 심한 당뇨 환자는 조심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대답했던 거 나 똑똑히 기억나. 그런데 그걸 몰래 와서 우리 엄마한테 드리고 갔다고? 당신 대체 무슨 꿍꿍이야? 큰사인 제 말에 오히려 서운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큰사인 오리발 내밀기에 실패했습니다. 간호사였던 제 큰딸이 지나가듯 큰사이가 그 영양제에 대해 물었던 일을 곧장 기억해냈거든요. 큰딸이 소리를 지르자 작은딸 부부는 도끼 눈을 뜨고 큰사이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저까지 대체 언제까지 발뺌할 겐가 하고 사납게 물어보자 그제야 큰사이는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큰사이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변하며 자신의 검은 속내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그걸 기억했어? 아, 진짜 인생 뜻대로 안 되네. 예, 그래요. 저 알고 드렸습니다. 일부러 노인네가 검색해보기도 힘들게 죄다 영어로 된 해외 제품으로 구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긴 약사인 김서방이 말해줬지. 집안에 의료계 종사자가 둘이나 되는데 그럼 이걸 안 걸릴 줄 알았나? 그래서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노인네가 의심만 많아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자네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랬나? 어? 장모님 건물 샀잖아요. 저 얼마 전에 집사람이랑 처제가 통화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 장모님 로또방 다른 건물로 옮겼다는 거요. 그 오래되고 단골도 많은 가게로 옮겼다는 게 이상해서 몰래 건물 알아내서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그게 장모님 거더라고요. 이야,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착한 사이 된 척 돈 좀 뜯어내보려고 알랑방귀 좀 뀌었습니다. 사이가 그렇게 잘하려고 하면 고마워서라도 돈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근슬쩍 취업도 안 되고 부모님도 못 도와주셔서 속상해한다고 다 흘려놨는데 장모님이 몇 푼이라도 도와준다 어쩐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아, 이 노인네 살아있을 땐 그 돈 못 받아먹겠다 하고요. 그래서 가시는 길 좀 빨리 가시라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날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거야? 자네 이거 범죄야. 고작 영양제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일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노인네 아무튼 눈치만 빨라가지고 결국 안 먹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그냥 영양제인 줄 알았다고 하면 그만인데 증거 있어요? 내가 나쁜 마음 먹고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요? 큰사이는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몹쓸 인간이 다 있나 싶어 부하가 치밀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놈을 추궁했겠나요? 저는 그놈에게 약통에 들어있던 영양제를 죄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곤 으악하고 소리 지르던 그놈의 코를 납작하게 짓뭉개줬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나 많이 처먹으라 이 몹쓸 놈아. 그리고 증거? 이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내가 부탁해서 김서방이 지금 우리 대화 다 녹음하고 있었어. 자네 입으로 실토한 그 녹음 파일이 증거라고. 녹음이요? 그래, 이 천벌받을 놈아. 어디 감히 장모한테 이딴 짓을 해? 내 살다 자네처럼 금수 같은 인간은 처음 봤네. 사람이 돈 욕심을 내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직접 벌 생각을 해야지. 어디 죽지도 않은 장모 유산을 탐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자네,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걸세. 당장 자네 고소해버릴 거야. 장모님, 죄송해요. 예? 제가 그냥 자꾸 집사람이랑도 싸우고 돈 때문에 답답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고소라뇨. 진정 좀 하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제야 그놈은 당황하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서운 짓을 한 놈을 저는 절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놈의 뺨을 큰딸이 쫙 날려버리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은근슬쩍 계속 엄마 찾아갔다고 하길래 왜 저러나 싶었더니 이런 무서운 짓을 벌여? 엄마가 이거 드시고 진짜 잘못되셨으면 어쩔 뻔했어. 난 그래도 당신이 애들 아빠라서 제발 정신 차리고 변하길 기다렸어. 근데 내가 아주 등신이었던 거야. 내 부모한테까지 해를 끼칠 끔찍한 놈인 걸 몰랐던 거라고. 넌 당장 이혼이야. 더 이상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못 살아. 어차피 애들도 이젠 당신 보면 슬슬 피하는 거 알지? 하도 술 처먹고 집에서 진상 부려서. 당신 부모님도 이젠 당신 포기하셨잖아. 이젠 당신 옆엔 아무도 안 남을 줄 알아. 큰딸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혼 선언을 하더라고요. 큰사위는 뺨을 맞았다는 것보다 이혼 선언을 당한 게 더 충격적인 것 같더군요. 여보, 이혼이라니? 당신만은 평생 내 옆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나 완전 빈털터리의 빚쟁이인 거 알잖아. 그런데 이혼하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당신 돈줄이야? 꿈깨 이 한심한 인간아. 언니 말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그래, 저런 놈이랑은 진즉에 이혼했어야지. 이 아이 쓰레기야.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딴 짓을 하고도 언니한테 빌어먹을 생각을 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줄 거야. 여보, 저놈 좀 잡아봐.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큰사위는 큰딸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작은딸은 그놈의 머리털을 뜯어놓으려고 하더군요. 잔뜩 화가 난 작은사위도 한마음으로 그놈에게 다가갔죠. 그러자 그놈은 으아악하며 냅다 집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바보같이 애들 때문이라면서 참고 산 저 때문에 엄마가 너무 큰일 날 뻔했어요. 됐다. 너도 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뿐이잖아. 아무 일 없었으면 그걸로 됐다. 넌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저 끔찍한 놈이랑 이혼이나 해. 그날 큰딸은 엉엉 울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애를 썼건만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큰딸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분명 큰딸에게도 한 소리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작은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큰딸을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그날 큰딸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 손주들과 자신의 짐을 싸서 다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 무서운 일을 벌이고도 그 인간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정뱅이 자식. 그 사이에 얼른 짐 싸서 나왔어요. 둘만 있으면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요. 죄송해요, 엄마. 저 당분간만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왜 당분간이야? 그냥 여기 쭉 있어. 돈도 없으면서. 이젠 엄마 옆에서 애들 키우면서 걱정 좀 덜하고 살아. 엄마 돈 많어. 건물주야.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던 큰딸을 달래주려 애써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큰딸은 저희 집으로 손주들과 이사를 하며 이혼을 준비하게 됐죠. 우선 저는 딸들과 작은 사위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정말로 큰 사위를 고소하려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큰 사위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실제로 형수님께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법적으로 처벌하기엔 증거도 정황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영양제가 당뇨에 치명적이라는 검증된 근거도 부족해서 악의적 고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요. 큰 도움이 못 되어드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그놈에게 벌을 주고 싶었건만 아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하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놈이 집 앞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여태 포기를 못했는지 큰딸에게 다시 빌기 시작했죠. 여보, 당신 전셋집 뺀다고 집주인한테 말했다며? 당신하고 이혼하게 됐다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벌 받은 거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자기들은 나 감당 못하니까 부모님 집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도 말래. 여보,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잘할게. 제발 이혼 얘기만 취소해주라. 어? 장모님, 제가 진짜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고 하면 기겠습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주세요. 자네가 내 가랑이가 아니라 맨홀 밑으로 기어간다고 해도 난 더 이상 자네 볼 생각이 없네. 자네 내 딸하고 손주들을 망치는 해충일 뿐이니까. 당신,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내가 당신 한번 봐줄 테니까 순순히 이혼해줘. 안 그러면 나 진짜 당신 고소해서 감방 쳐넣을 거야. 알았어? 어떻게 그냥 빈털터리 될래? 감방 갈래? 여보. 그때 큰딸은 대범하게도 그놈에게 겁박을 했습니다. 분명 변호사가 처벌하기 힘들 거라고 말했건만 그놈은 그걸 몰랐으니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놈은 감옥 이야기에 사시나무 떨듯 떨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지레 겁을 먹고 큰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한심한 건 이혼 후 딱 한 번 큰딸에게 왔던 그놈의 연락이었어요. 하도 까먹은 돈이 많아 그놈은 거의 맨몸으로 이혼해야 했는데 웬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는 자신의 셀카와 함께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당신이 전셋집도 빼서 빚쟁이인 난 갈 곳이 없었어. 부모님은 내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나 이렇게 노숙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어. 너무 춥고 외롭다. 보고 싶어 여보. 한심하게도 그놈은 딸에게 불쌍한 척을 하며 연민을 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큰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이런 답장을 하곤 그놈 번호를 차단해버리더군요. 너랑 딱 어울리는 집이다, 이 범죄자 자식아. 그 와중에 휴대폰 요금은 내고 있냐? 아직 배가 덜 고팠네. 그렇게 우리 집안의 골칫덩이였던 큰사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큰사이가 아직까지 노숙을 하고 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장모로도 생각지 않았던 그놈에게 더 이상의 관심은 끄기로 했죠. 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큰딸과 손주들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우리 종이접기예요. 저 비행기 짱 잘 접어요. 그랬어? 할머님 배 잘 접는데 우리 비행기가 이기나 배가 이기나 시합해 볼까? 우리 예빈인 오빠 응원해 줄래? 할머니 응원해 줄래? 할머니요. 전 오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다행히 손주들은 아빠 이야기를 꺼내진 않고 잘 지내주고 있어요. 특히 많이 건강해진 손녀는 틈만 나면 제 등에 업히려고 드는 애교쟁이죠. 또한 큰 사이가 없으니 조금 멀어졌던 큰딸과 작은딸 부부의 사이도 전처럼 다시 가까워졌답니다. 처형, 아무리 일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관리도 꼭 신경 써야 돼요. 얼굴에 팩도 자주 해서 외모 관리도 해주고요. 누가 처형하고 절 동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물어봐. 10이면 10명 다 내가 제부 동생 같다고 할걸? 왜 밖에 나가서 물어봐요. 세상에서 이 사이를 제일 예뻐한 우리 장모님께 여쭤보면 되죠. 장모님, 이 사이가 어려 보여요? 아니면 처형이 어려 보여요? 이 애끼, 이제 쭈그렁 할머니 될 일만 남은 장모 앞에서 못 물어보는 게 없어. 내 눈엔 둘 다 젊고 예뻐. 둘이 괜히 서로 사이 좋으면서 그런 일로 투덕대긴. 특히 큰딸과 작은 사이는 전처럼 장난스럽게 흉도 보고 때론 편먹고 작은 딸을 놀리며 다시 사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와 작은 딸은 즐겁게 웃곤 하죠. 이렇게 저희 집은 큰 사이가 없어지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어요. 이 자리에 지금 남편이 함께가 아닌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돌고 돌아 다시 찾은 이 평화를 오래도록 지켜나갈 생각이에요. 딸들과 사이가 슬퍼하지 않도록 당뇨와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저는 로또를 파는 상인이지만 세상의 로또는 이 종이 복권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주위엔 수없이 많은 로또 당첨의 기회가 있죠. 비단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인생이 더없이 활짝 피는 거, 착한 아이들을 낳고 새 행복에 눈을 뜨는 거 등등 추상적인 일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로또이든 간에
기적은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저처럼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땅에 투자를 하는 것. 하다못해 자신의 다리로 로또 가게를 찾아가 내 돈으로 로또를 사는 것 등등. 기적을 찾기 위해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제 큰 사이는 기적을 바라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에 그런 못된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허황된 욕심은 그렇게 사람을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연을 듣고 모두 가정없는 결과를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제 큰 사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지 말고 꼭 결과보다 값진 과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파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곧 찾아갈 기적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